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삿포로의 심령장소에서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홋카이도 삿포로에는 심령 스폿으로 유명한 폭포가 있다. 여름철이 되면 한밤중마다 차가 몇 대씩 와서 젊은이들이 깍깍대는 소리가 끝도 없이 울려 퍼질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20살 무렵 나는 남아도는 시간에 어쩔 줄 몰라 친구들과 함께 그 폭포에 가기로 했다. 남자 넷이서 낡아빠진 차에 올라타고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에 폭포로 향했다. 눈이 내릴락 말락한 시기였지만 도로는 말끔했다. 폭포에 가까워질수록 눈은 점점 두껍게 쌓였고 도착할 무렵엔 눈 위에 바퀴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밤 12시를 넘긴 시간, 주차장엔 우리밖에 없었다. 눈이 자국 하나 없이 쌓인 주차장은 흰 도화지처럼 고요했다. 친구들과 별 내용 없는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주차장을 지나 폭포로 향했다. 쌓인 눈과 바람에 흔들리는 고목들 덕분에 분위기는 꽤 음산했다. 하지만 예상한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망스러운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던 중 주차장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산책로에 발자국 하나가 보였다. 여자의 하이힐 자국으로 보이는 그 발자국은 오직 산 위로만 이어져 있었다. 내려온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 다들 같은 생각이었다. 발자국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우리 차가 남긴 바퀴 자국 때문에 발자국의 출발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겨울 산속 산책길로 이어진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눈에 덮인 산책길을 따라 15분 정도 걸었을까. 발자국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췄다. 그 자리에는 마치 그 사람이 공중으로 사라지기라도 한 듯 발자국이 더 이상 없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잔뜩 긴장한 채 주차장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며 그 발자국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누구도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 발자국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그 발자국, 아무래도 진짜로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다른 친구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말도 안 돼, 그냥 우리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도 잠들지 못했다. 계속 그 발자국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우리는 그 일을 거의 잊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야, 혹시 그 폭포 다시 가볼 생각 없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발자국이 신경 쓰였지만 다시 가서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인 듯했다. 굳이 다시 가볼 필요는 없지 않냐?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가보지 않기로 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그 폭포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갈 이유도 용기도 생기지 않았다. 아직도 그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그날의 일을 기억 속에 묻어두었다. 삿포로의 폭포는 내게 기이한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그 경험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진 않았다. 그저 젊은 날의 호기심과 두려움이 어우러진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끔찍한 꿈. 나는 어릴 때부터 가족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이었다. 무뚝뚝한 아빠, 다정한 엄마, 그리고 나.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었고 밤이 깊었다. 세영아, 이제 게임 그만하고 자라. 벌써 12시가 넘었다. 아빠의 말에 나는 게임을 종료하고 이불 속으로 몸을 파묻었다. 전기장판 덕분에 따뜻한 이불에 들어가자마자 졸음이 쏟아졌고 금방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불길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문 밖에서 들리는 낯선 목소리가 나를 불안하게 했다. 돈을 내놓으라고 했잖아. 시끄럽게 굴면 다 죽여버릴 테니까.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것이다. 아빠와 도둑의 대화는 긴박했고 나는 방문 앞에서 주저앉은 채로 숨죽이고 있었다.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문 밖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엄마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도둑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내가 그 장면을 보자 도둑이 나를 발견했다. 뭐야, 자식도 있었네. 엄마는 나를 향해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세영아, 문 잠가. 나는 급히 문을 닫고 잠갔다. 그 뒤로 엄마의 비명과 도둑의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나를 지키기 위해
도둑에게 목숨을 바친 것이었다. 그 순간 아빠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려? 하지만 도둑과의 싸움은 아빠에게도 너무 버거웠던 것 같다. 잠시 후 아빠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두려움에 빠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도둑은 도망쳤고 나는 다시 문을 열어 밖을 확인했다. 엄마와 아빠는 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 모든 건 끔찍한 꿈이었다. 깨어나 보니 방 안은 고요했고 아빠와 엄마는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에 안도했지만 그 꿈은 너무도 생생했다. 며칠 뒤 또다시 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꿈속에서 나는 도둑에게 잡혀가면서도 그게 꿈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깨어나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믿었기에 꿈속의 공포에 묻히지 않으려 했었다. 그렇지만 꿈은 끝없이 반복되었고 점점 더 현실과 구분되지 않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와 아빠가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그 끔찍한 꿈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순간 나는 그 꿈이 끝나지 않는 악몽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세 번째 이야기 공약. 나는 건물 내부 공사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 회사는 나고야 교회에 있어서 일이 없는 한간 날이면 사장과 동료들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가곤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밤 12시쯤 모여 스키장으로 향했다. 사장이 운전하는 차에 나는 조수석에, 동료 K와 Y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떠들며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이 말했다. 뒷길로 돌아가는 게 어때? 나는 뒷길을 찾거나 미스터리 스팟을 좋아했기에 바로 찬성했다. 사장은 19번 국도에서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도로는 한산했고 어둠 속에서 가끔 트럭이나 스키를 타러 가는 차만 보였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길가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양산을 쓴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시간에 양산이라니.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 여자를 지나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5분쯤 더 달렸을 때 똑같은 여자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짧은 머리, 창백한 얼굴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 뭐야? 사장도 나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또 한 번 길가에 같은 여자가 서 있었다. 너무도 무서워진 우리는 차의 속도를 더욱 높였다. 그러나 그 다음 모퉁이를 돌았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도로 양옆에 줄지어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우리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 순간 차 안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나는 조수석에서 고개를 숙였는데 내 발밑에서 검은 머리의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나지막이 말했다. 찾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고 차는 논두렁에 처박혔다. 다행히 우리는 큰 부상 없이 차를 꺼낼 수 있었지만 그날 스키는커녕 모두 두려움에 휩싸여 회사로 돌아갔다. 회사에 도착한 후 동료 K가 짐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짐 위에 하얀 양산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공포에 휩싸였고 그 양산은 가까운 절에 공양을 부탁했다. 그 후로는 아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여전히 잊을 수 없다. 지금도 가끔씩 그날 밤의 일이 떠오를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신비한 기운이 느껴졌던 낡은 집.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곳에서 힐링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우리는 시골의 깨끗한 공기와 자연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며칠간 지내기로 했다. 도착한 집은 정말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고 이곳저곳이 낡고 삐걱거렸다. 우리가 묵게 된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는데 건물 자체는 꽤나 크고 여러 세대를 거쳐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처음엔 그저 낡은 집이라는 생각뿐이었지. 하지만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났다. 처음엔 집안 곳곳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가 불편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위층에서 걷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아래층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위층에 있을 리가 없었다. 한 친구가 위층을 확인하러 갔다가 아무도 없다는 말을 하고 돌아왔다.
우리는 그저 바람 소리나 집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다음날 밤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다. 이번엔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다. 문이 갑자기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잠결에 고개를 돌려보니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처음엔 바람이 불어서 그랬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문틈 사이로 뭔가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스쳐가는 것을 보았다. 잠에서 완전히 깬 나는 두려움에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나가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내가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일 거라고 웃어넘겼다. 그래서 나도 굳이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나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남아 있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도 계속 작은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문이 혼자 열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등 모두에게 불편한 경험이 계속되었지. 마지막 날 우리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집 뭔가 이상해. 그냥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동의했고 예정된 일정보다 일찍 그곳을 떠났다. 집을 떠난 후에도 그 집에 대한 기억은 오래 남았다.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 집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몇 년 전 나는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면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는 건 익숙한 일이었다. 조용한 밤의 사무실은 오히려 집중하기 좋았고 나는 항상 그렇게 혼자 남아 일을 마무리하곤 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전화는 사무실 내선이었는데 그 시간에 걸려올 이유가 없었다. 사무실 내에서 걸려온 전화였다는 뜻이니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도 아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다. 누구세요? 나는 다시 물었지만 여전히 침묵이 이어졌다. 혹시 장난 전화인가 싶어 전화를 끊으려 했을 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누구 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누군가의 것이었지만 기분 나쁠 정도로 차가운 톤이었다. 나는 당황해 다시 물었다. 누구세요? 여기는 사무실인데요. 그 순간 전화는 끊겼다. 나는 그저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나는 사무실 내에서 전화를 걸 수 있는 내선 번호를 확인했다.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 시간에 사무실엔 나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도대체 그 전화는 어디서 걸려온 것일까? 그날 밤 나는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전화의 정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불길한 느낌이 가시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한 나는 다시 한번 내선을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그 전화를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그 시간에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사무실의 한 직원이 말했다. 그 번호 예전에 사무실에서 쓰던 내선인데 지금은 없어진 거야. 새롭게 바꾸면서 그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분명 그 번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 하지만 그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는 분명히 내가 받았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시간에 사무실에 혼자 남지 않았다. 그 전화의 정체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전화는 그곳에 더 이상 없는 무언가로부터 걸려온 것이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비 오는 날의 낯선 방문객. 그날은 늦가을,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나는 혼자 집에 있었고 바람 소리와 함께 내리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법이지만 그날은 특히나 기분이 찜찜했다.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던 어느 순간 집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의아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보았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우산도 없이 바깥에서 꽤 오랫동안 비를 맞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당황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그러자 그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길을 잃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순간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이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초라한 모습에 동정심이 생기기도 했다. 그는 비에 젖어 추위에 떨고 있었고 바깥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결국 그를 잠시 들이기로 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우산도 없으신가 봐요. 우선 마른 수건이라도 드릴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에게 수건을 건네주고 그가 소파에 앉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주는 수건도 받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나는 다시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내 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엄습해왔다. 나는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갑자기 그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 집, 익숙하군요. 그 한마디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점점 더 불안해진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이 늦었고 여기서 더 이상 있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여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급하게 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이제 나가세요. 정말 이상하네요. 그 순간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차가웠고 그 순간 나는 그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천천히 걸어나가더니 문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곧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문을 잠그고 그대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남자가 떠난 후에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고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그 남자가 언제 다시 올까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 나를 괴롭혔다. 7번째 이야기 오래된 초상화. 어느 날 나는 오래된 골동품 상점을 지나가다가 눈에 띄는 초상화를 보게 되었다. 그 초상화는 한 여자의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나를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었다. 초상화 속 여자는 긴 머리에 깊은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그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초상화 앞에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초상화 얼마인가요? 나는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은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초상화는 아주 오래된 거라 판매할 생각은 없었는데 정말 원하시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주인의 대답은 조금 의외였지만 나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초상화를 구입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초상화를 벽에 걸어두었다. 초상화를 걸어둔 후 며칠 동안 별다른 일이 없었다. 그저 가끔씩 그 여자의 눈빛이 너무도 생생해 보여서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시선을 돌리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상화가 내 생활에 이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상화 속 여자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그저 내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초상화 속 여자가 내 방 안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눈빛은 꿈속에서도 여전히 슬프고 고독해 보였다. 잠에서 깨어난 후 나는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그날 하루 종일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비슷한 꿈을 꾸었다. 이번엔 그녀가 더 가까운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말없이 슬픔을 간직한 채였다. 그 후로도 그 꿈은 매일 밤 반복되었다. 그 여자는 점점 더 내게 가까이 다가왔고 어느 순간 나는 그 꿈속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꿈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피곤해졌고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제는 초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나는 그 초상화를 치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초상화를 벽에서 내려 골동품 상점에 다시 가져갔다. 하지만 상점 주인은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초상화는 이제 당신 것이요. 더 이상 돌려줄 수는 없소. 그 말을 듣고 나는 당황했지만 초상화를 다시 집으로 가져오는 대신 버리기로 했다. 그날 밤 초상화는 집 밖 쓰레기통에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그 여자가 내 방 안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슬픈 눈빛은 사라지고 차가운 미소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 초상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 그 여자의 영혼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8번째 이야기 산속의 폐가.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 깊은 곳으로 캠핑을 떠났다. 평소에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우리는 자연 속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캠핑장 대신 조금 더 모험적인 장소를 찾기로 결정했고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길은 험했지만 우리는 이를 모험의 일부로 여기며 들떠 있었다. 첫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우리는 산 정상에 가까운 한적한 장소에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워 저녁을 먹었다.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고 우리는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다음 날 우연히 산책을 하던 중 우리는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그 폐가는 나무로 지어진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고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다. 벽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지붕은 낡아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그 폐가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문은 이미 오래전에 떨어져 나간 듯했고 안은 어둡고 습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집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지만 여기저기 오래된 가구들이 남아 있었다. 먼지투성이에 낡은 의자와 부서진 테이블, 그리고 오래된 침대가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각자 집안을 둘러보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이야기했다. 이곳에 누군가 살았겠지? 아니면 사고라도 있었을까? 한 친구가 말하자 다른 친구가 대답했다. 누가 여기까지 와서 살았을 리는 없을 거야. 너무 외진 곳이잖아. 그렇게 우리는 이 폐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폐가를 둘러보던 중 나는 갑자기 한쪽 방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방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차가웠고 들어서자마자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다. 방 한가운데 오래된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거울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미묘하게 다르다는 느낌이었다. 내가 고개를 돌리면 거울 속에 나는 미세하게 움직임이 늦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 겁이 나서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 방을 떠나는 것이 불안해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 나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거울 속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고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를 떠났다. 친구들에게 내가 본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나를 놀리며 웃어넘겼다. 아마 긴장해서 헛것을 본 걸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으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왔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한 친구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텐트 밖에서 낯선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누군가 우리의 캠프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밖을 확인해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른 친구는 그날 밤 꿈속에서 그 폐가를 다시 보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다음날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캠핑을 마치고 산을 내려왔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산속 폐가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느꼈던 불길한 기운과 거울 속에서 보았던 내 모습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 9번째 이야기 지하실의 소리. 어릴 적 우리 집에는 큰 지하실이 있었다. 그곳은 주로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해두는 창고로 쓰였고 나는 그곳을 거의 내려가 본 적이 없었다. 지하실은 어둡고 습했으며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이 오래되어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낡은 집이기에 지하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어떤 때는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여 지하실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실은 평소처럼 어둡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았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 그저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투성이의 상자들이 쌓여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하실 한 구석에서 나는 그 소리를 다시 들었다. 작고 희미한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고 나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소리가 나는 곳은 벽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벽을 비추어 보았다. 벽에는 오래된 벽지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두드려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벽이 약간 움푹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벽은 생각보다 부서지기 쉬웠고 나는 조금 더 힘을 주어 벽을 밀어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문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일어났다. 이 문은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 손전등을 높이 들어 빛을 비추며 문을 열어보았다. 문 너머에는 더 깊은 지하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은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듯 차갑고 어두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다. 나는 상자를 열어보기로 마음먹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지하실 전체가 갑자기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낡고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나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옛날 사진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중 한 사람이 이상했다. 사진 속 가족 모두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한 사람만이 이상하게 흐릿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찍혀 있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나는 서둘러 사진을 내려놓고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지하실의 어둠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지하실에 내려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오랫동안 그 소리와 사진 속 흐릿한 인물을 떠올리며 밤을 지새웠다. 몇 년 후 우리 가족은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지하실에서 들렸던 그 소리와 벽 뒤에 숨겨진 공간에서 발견했던 그 사진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흐릿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그 후로도 알 수 없었다. 10번째 이야기 밤의 길가에서. 대학 시절 나는 자주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날도 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도시의 거리에는 가로등이 어둡게 빛나고 있었고 주변은 적막했다.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다. 나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주변이 너무나도 고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어 이어폰을 뺐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소리도 함께 빨라졌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돌아보기가 두려웠다. 나는 계속 걷다가 어느 순간 발소리가 멈춘 것을 느꼈다. 이제 그만 따라오나? 안도하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런데 그때 바로 내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고 눈은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은 듯한 느낌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다.
여기서 길을 잃을 만한 곳은 아니었고 주변은 아파트와 상가가 즐비한 평범한 거리였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했다. 저쪽으로 가면 길이 나와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내가 무엇을 더 말해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불안감이 극에 달해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를 다시 따라올까봐 두려워 돌아보지도 못했다. 그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시 그 발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여전히 내 뒤를 쫓아왔고 나는 온 힘을 다해 더 빠르게 달렸다. 집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겨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여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길 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도 한참 동안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녀는 정말 길을 잃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보았던 것은 단순한 환영이었을까? 그 후로 나는 다시는 밤늦게 혼자 길을 걷지 않았다. 그날 밤의 발소리와 그 여자의 창백한 얼굴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며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사라지기 전까지 느꼈던 그 발소리의 차가운 리듬,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의 그 황량한 거리 풍경은 지금도 꿈속에서 가끔씩 나를 찾아오곤 한다.